59번 보시면 양도가 또 나왔어요. 제 1과목에서 뭐가 나왔냐면 대금의 감액, 단축 이 문제 나왔죠. 자 보시면 4번인데 양수인이 원수익자에게 양도 환원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38조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제2 수익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2 수익자는 제3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양도는 오직 1회예요. 그 대신 38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1 수익자는 그 밖에 수익자로 보지 않는다. 결국엔 제3 수익자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양수인인 제2 수익자가 원수익자에게 양도 환원하는 경우를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2 수익자가 제3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거는 인정되지 않는데 다시 제1 수익자에게로 양도를 환원하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 제38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른 문구로 표시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38조에 넘어가셔서 요거를 이 동일한 표현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60번 보실게요. 청약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 이거 쉽죠? 청약의 취소가 청약의 효력 발생 후 효력을 소멸시키죠. 취소는. 근데 철회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그 효력을 중지시키고 청약이 취소 불능이더라도 이거는 어디든 나와요. 도달하기 전이나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발신이 아니고 도달이죠. 도달. 그러면 처리된다. 요거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61번은 많이 나와요. 환어음의 임의기재 사항과 필수기재 사항. 이거 아직도 안 외우시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있죠? 환어음의 표시. 두 번째, 무조건 지급 위탁 문헌. 제가 지금 쓰면서 여러분들은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환어음 금액 표시.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어요. 문자와 숫자가 상이할 때는 문자가 우선시 된다는 내용도 있고 두 번째, 수취인 표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급인 표시. 이거죠. 여섯 번째가 지급지 표시. 지급지, 지급기일 표시예요. 일곱 번째가 발행지, 발행일 표시. 여덟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발행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지금 지급인의 명칭은 신용장 거래에서는 지급인이 누가 된다고 했죠? 아까 전에 했었어요. 은행이에요, 은행. 보통 개설은행이에요. 추심은? 추심은 누가 돼요? 추심. 수입자가 돼요. drawn by 지급인. 이 지급인은 신용장 거래에선 은행이 나와야 되고 추심에선 수입자가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62번 보실게요. 자, 시베리아 횡단 철도 나오는 순간 SLB밖에 없어요. 진짜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문제 내기가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번, 3번, 4번에 약간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SLB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낸다면 보통은 이 1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63번에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 뭐 요거는 아시겠지만 요거 너무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20조에서 용성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을 것이 요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용선계약 하에서는 용선료를 용선자가 선주한테 내요. 근데 용선자가 용선료를 연체하거나 내지 않으면 선주가 그 용선계약상 물품을 압수해버려요. 근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보통은 해당 거래 물품을 은행이 담보권으로 잡아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게 되면은 그 수출 물품, 이 물품에 대해서 은행이 담보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만약 용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것을 선주가 압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없을 것이 이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이에요. 아셨죠? 다음 64번 볼게요. 화물, 화주, 장소를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 책정하는 순간 4번 찍으셔야죠. 품목별 무차별 운임. 이거 뭐예요? 종가 운임이죠. 가격을 기초로 해서 운임을 측정하는 거고 보통은 귀금속 나오면 바로 이거 찍으셔야죠. 미니멈 레이트는 최저 운임이에요. 뭐 중량이나 용적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은 이 최저 운임을 적용해 버려요. 아셨죠? 65번 보시면은 해상보험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세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해상위험에서 항해에 기인하거나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된 사고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3번은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추정전소는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함으로써 현실 전손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이해 가죠? 위부를 안 하면 분손 처리돼요. 지금 거꾸로 나온 거예요. 위부를 하지 않으면 분손 처리, 위부를 하면 현실 전손 처리돼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추정전손이에요. 보통은 추정전손은 언제 발생되냐면 물품이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완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리 비용이 물품 가액을 초과해버리는 거예요. 물품 금액이 10,000원인데 물품이 파손돼서 수리 비용이 12,000원 나와. 그럼 이거 현실 전손 처리해버려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답은 3번. 66번 보실게요. 이것도 너무 쉬웠던 문제 같아요. 3번. 국제 팩토링 결제는 LC 추심 방식의 실무 절차가 아니죠. LC와 추심 방식에 비해서 실무 절차가 간편하고 간소화되기 때문에 국제 팩토링 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LC처럼 서류 심사 의무도 없고 추심 방식처럼 어떤 담보를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하다. 67번 보실게요. 요거 너무 많이 나와요. 갑판 유실은 지금 암기하셔야 돼요. 비조건부터 ICC 비조건부터 담보 위험이에요. 갑판 유실은 아셨죠? 요거 반드시 아시고 계시고 문제가 거의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갑판 유실 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